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인가 하면 98페이지 설명이고요. 그 1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책만 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이런 모든 동영상을 다 보시기 또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지 않고 이 과목에는 앞부분에 있는 뭐 절하의 생리라든지 이렇게 그냥 외우기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고 그냥 이해하기는 조금 약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해서 다음 3과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목 초반부 이제 도입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98페이지 첫 번째는요. 하회장식 식물 재료의 관리 부분입니다. 자, 하회장식 식물 재료의 관리 부분은 크게 절하의 관리와 분화의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장 다양하게 저희가 많이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거기에서도 특히 그 절하 부분은 관리에 따라서 수명이 굉장히 심하게 단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명을 좀 길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 자, 같은 가격에 그 돈을 주고 같은 금액의 돈으로 그 꽃을 사왔는데 어떤 꽃은 3일 만에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꽃은 일주일 동안 관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후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하라는 건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 환경에 맞춰 주셔서 좀 오랫동안 장시간 좀 관상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관리 들어갈 텐데요. 우선 절하를 관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리에 대해서, 절하의 생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하의 생리를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절하 수명의 단축 요인이 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어떤 요인들이 절하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그 다음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책에 보시면 첫 번째 탈수 현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탈수 현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식물체 내에 도간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뿌리가 잘려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줄기의 도간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의 양보다 밖으로 발산되거나 손실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게 되면 당연히 체내에는 그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갈증이 나죠. 이럴 때 물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면 무리가 없겠지만 갈증은 나고 몸은 너무 힘든데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식물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걸 공급받는 것처럼 식물도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공급받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혹은 아주 길게 관상이 가능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절하의 생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미생물 부분이 나오면 제가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식물의 호흡입니다. 자, 식물의 호흡이라는 거는 아마 앞장에서 제가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식물은 호흡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이 호흡작용은 그 사람이 숨을 쉬고 혹은 체내에 있는 양분을 소모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역할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그 양분을 태워서 이제 만들어내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식물의 호흡입니다. 자, 그런데 뿌리가 잘려진 상태라고 해서 식물이 호흡을 멈추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 필요한 에너지들은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밑에서 흡수되는 양도 없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 생성되는 양도 거의 없다면 그럼 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체내에 있는 그 축적된 부분들을 모두 다 소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 호흡량이 늘면 늘수록 체내에 있는 양분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흡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흡도 식물의 호흡도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호흡은 어떤 조건에서 그 호흡량이 줄어들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람이 많아도 호흡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도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 보관하는 게 식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꽃냉장고를 사용을 하는 거죠. 왜요? 저온 상태에서 식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호흡량도 줄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맞춰줬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번을 볼 텐데요. 세 번째 어떤 항목이 있냐면 에틸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틸렌 하면 딱 용어 에틸렌 들으면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틸렌이라는 거는 식물의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식물의 노화 촉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틸렌이라는 거는 식물을 빨리 늙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아예 에틸렌이 안 만들어지면 됐을 텐데 왜 쓸데없이 에틸렌이 있어서 이렇게 식물이 빨리 시들게 해? 뭐 이러시는데요. 사실은 또 에틸렌은 식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경우에요. 감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렇게 과수 같은 것들을 수확을 한 다음에 미리 익어버리면 운반하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농산물들은 좀 일찍 빠르게 수확을 해서요. 운반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출하되기 직전에 에틸렌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시켜서 마지막으로 성숙시켜서 출하를 시킵니다. 이것처럼 식물에게 사실 이 에틸렌이라는 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절하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틸렌을 어떻게 제거를 해주고 발생원을 어떻게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에틸렌의 발생원을 미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에틸렌의 발생원은요. 노화된 식물, 지저분한 물,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 그리고 뭐 냉난방기 같은 이런 것들, 매연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꽃냉장고에 시든 꽃들, 그리고 오래된 것들 뭐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성숙된 것들 막 한꺼번에 넣어두시는데요. 사실 이런 식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에틸렌 자체가 싱싱한 꽃도 빨리 노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또 저희가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만은 꽃냉장고에다 김치를 같이 넣고 보관하시는 분들, 혹은 과일 같은 거, 잘 익은 그 과일 같은 거 함께 넣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아주 에틸렌의 그 발생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혹시 꽃냉장고에 성숙된 과일 같은 거 같이 넣어놓고 보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제거를 해서 꽃들의 수명을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에틸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다음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나오냐면요. 절하의 품질 저하 요인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절하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절하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렇다면 절하의 수명이 저하되는 것, 혹은 절하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이 절하의 품질 저하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들었다든지, 뭐 꽃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할 거고요. 수명이 짧다라는 것도 절하의 품질 저하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항목에 보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절하의 품질 저하 요인은 그 절하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의 환경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수분 상태, 온도 조건, 강도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주변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하의 품질이 저하됐다라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꽃잎의 위조입니다. 자, 에틸렌이 많은 대기에서 절하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자, 꽃잎이 시들거나 끝이 마르거나 색깔이 이렇게 약간 탁하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빨간 장미가 처음에는 굉장히 예쁘고 선명하고 핏빛의 붉은 장미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장미가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 돌게 됩니다. 이것처럼 본래의 색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꽃잎이 그 상태가 좋지 않게끔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토탈 얘기를 해서 꽃잎의 위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끝이 마르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봉오리의 건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덴파레라든지 그 카네이션 같은 것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카네이션을 사셨어요. 그런데 봉오리가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근데 피지 않고 그대로 말라서 그냥 피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덴파레를 사다 보면 덴파레를 고를 때 가장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덴파레도 에틸렌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봉투에 이렇게 덴파레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윗부분에 그 밑에 있는 그 핀 부분도 있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피지 않은 봉오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이 약간 누렇게 변한 덴파레가 있고요. 어떤 덴파레는 위에가 아주 예쁜 선명한 연두빛인 덴파레가 있습니다. 이 선명한 연두빛인 덴파레는 수입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고 또 에틸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싱싱한 상태고요. 약간 누렇게 색이 변해 있는 것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종류는 100% 피지 않고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봉오리가 건조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 저하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입할 때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꽃잎에 탈리가 있습니다. 꽃잎에 탈리라는 거는 결국은 꽃잎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금호초라든지 이런 것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장미처럼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금호초처럼 꽃 자체가 통째로 소화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금호초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시면은 한 단을 딱 꽃시장에서 딱 들었어요. 그런데 들자마자 꽃이 작은 꽃들이 우수수수수 쏟아지는 거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에틸렌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이 품질 자체가 더 저하가 돼서 꽃이 꽃자루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탈리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품질 저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금호초를 살 때는 저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한번 살짝 흔들어 본 다음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네 번째 항목에는 꽃목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은 항굴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꽃목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경곡현상, 줄기가 굽어 있다라 그래서 경곡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장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이 곧게 있으면 좋겠지만 유통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배상의 문제로 인해서 꽃이 이렇게 장미가 목이 이렇게 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 꽃목 구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분이 탈수돼서 목 부분에 그 줄기 부분에 수분 그 팽압이 유지되지 않아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시들어 있는 상태의 것도 꽃목 구분이 되겠죠.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그 품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항굴지성은요. 자, 항굴지성은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사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종종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항굴지성은 이 식물은 여러 가지 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낭콩의 뿌리처럼 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굴성도 있고요. 그리고 햇빛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굴성. 신곤유운 같은 식물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굴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력 굴성이라는 거는 자, 여기 항굴지성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서 지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항굴지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식물이 그 글로디올러스 같이 특히 이렇게 작은 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좀 심한데요. 글로디올러스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끝에 새순 부분이 아랫부분에 있는 중력에 당기는 힘과 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겠죠. 이러면 곱게 자라게 됩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눕혀서 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하고 반대로 가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순이 이렇게 굽어져서 자라게 되겠죠. 이게 바로 중력 굴성이라고 얘기하고 항굴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글라디올러스라든지 델피늄이라든지 이런 식물들, 금호초 같은 식물들은 자, 눕혀서 운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눕혀서 운송을 하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있지 않고요.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순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엽색의 황화 혹은 흑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엽색의 황화는요, 잎을 얘기하는 거죠. 잎이 먼저 누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혹은 검게 변했어요.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때요? 꽃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자, 국화 같은 경우에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막 이러는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꽃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잎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국화 같은 경우에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꽃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꽃보다 잎이 미리 더 이렇게 손실이 돼서 누렇게 변한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품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적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꽃시장에 가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 보면요. 그 파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잎이 노랗게 됐어요. 그럼, 괜찮아요. 꽃에는 상관없어요.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품질이 떨어져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몰라도 같은 가격이라면 그런 건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번에 흑변화라는 거는 가끔가다 프로티어 종류에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잎이 검게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어쨌거나 정상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절하의 품질 기준을 잡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품질이 좀 저하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다, 거의 90%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하의 지금 생리하고 절하의 품질 저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하들을 보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하고 좀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하 보존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냉장고에도 집어넣어보고 절하 보존제도 써보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절하 보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절하 보존제는요, 우선 구성 성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절하 보존제라는 건 절하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보존제지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100% 한 달, 두 달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약간 수명 연장해주는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구성 성분이 뭐가 있냐면요. 외우긴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식물에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당이에요. 식물은 잘려진 다음에는요, 밑에서부터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양분의 양도 거의 없고요. 잘려졌으니까.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 광합성,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체내에 이미 만들어진 양분을 소진을 해버리면 이미 수명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게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이렇게 포도당 맞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식물도 인위적으로 당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 보존제에는 반드시 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을 넣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절하 보존제를 제가 만들 거예요. 이 물에다가 당을 딱 집어넣었어요. 당을 넣은 것까진 좋았어요. 이러면 이 당을 넣었으니까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을 넣었다라는 거는 또 미생물들이 빨리빨리 나 먹을 게 왔어. 막 이렇게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활발하게 물속에서 번식을 하게 되면 당을 넣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관이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 물이 또 흡수가 안 될 테니까 양분은 있을지 몰라도 탈수 현상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막 번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 미생물도 죽여야 돼.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살균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넣을 때는 약간의 살균제를 반드시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게 돼요. 혹은 당뇨약을 드시게 돼요.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위장이 좀 탈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위장약도 먹게 되고 이것저것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절하 보존제에도 물론 당만 넣어서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미생물 번식이 좀 염려되기 때문에 약간의 살균제를 같이 넣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 들어가면 딱 살균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 당하고 살균제까지 넣었어도 물론 해결이 되겠지만 그럼 뭔가를 조금 더 해보자. 아예 에틸렌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발생원을 조금 없애면 어떨까? 그러니까 에틸렌이 발생이 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빨리 처리하고 없애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예 발생이 잘 안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에틸렌 발생 억제제를 갖다가 약간 첨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물의 생장 조절 물질을 첨가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쭉쭉쭉쭉 자라는 식물인데요. 생장을 조금 저하해 주는 걸 넣으면 그만큼 호흡되는 양도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도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이 절하 보존제에다 집어넣어서 수명을 좀 길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좀 정리해볼게요. 당을 넣게 된다고 그랬죠? 당을 넣고 그 다음번에 당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될 수 있으니까 살균제를 좀 첨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틸렌이 막 발생되면 안 되니까 에틸렌 발생 억제제나 혹시 작용 저해제 같은 걸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넣어요? 생장 조절 물질을 넣어서 약간 좀 더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하 보존제의 기본적인 구성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절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절하를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절하를 좀 길게 보존하기 위해서 절하 보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절하 보존제도 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물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절하 보존제는. 대부분 이제 물 속에다가 이제 소매 상태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때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절하 보존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기체 상태의 것들은 잘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물까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온도는 어떻게 하지? 바람은 좀 많이 부는 데가 좋은가? 햇빛은 잘 드는 데가 좋은가? 이런 환경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환경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온도예요. 온도는 되도록이면 저온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온이 좋기는 하지만 저온 상태라고 해서 지나치게 영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식물이 냉해를 입겠죠. 냉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의 최저온도가 식물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열대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서서히 이제 식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냉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헬리코니아라든지 안시륨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자, 저온에다가 함부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장미, 카네이션, 뭐 스톡 이런 것들은 그 온대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저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자, 요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온 보관이라고 해서 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책에는 0에서 4도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뭐 6도에서 뭐 10도라고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꽃냉장고 11도에다 맞추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온도라는 건 정확하게 이 온도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긴 어렵습니다. 단지 저장 기간이 길어야 된다면 그리고 꽃이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저장이 길어야 된다면 온도가 낮으면 최저온도로 가면 갈수록 좋겠고요. 꽃이 정상적으로 약간씩 피어가면서 이렇게 장기간 보관을 원한다면 온도는 살짝 뭐 6도씨 이상 뭐 8도, 9도, 10도, 11도 이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주 장기간 보관하는 농가 상태에서 보관할 때는 꽃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도에서부터 한 4도나 5도 정도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건 장기 보관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관을 할 때는 보통 뭐 6도, 7도, 8도 그리고 일반 그 가정 소매 상태에서는 뭐 10도까지도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약간 온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식물이 냉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는 저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으로 온도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번에 절하의 저장 온도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온 저장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습도를 얘기하기 전에 저온 저장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절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103페이지입니다. 자, 이 경우에 반드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습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시들게 되고요.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온 저장 시에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0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저온 저장의 목적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높은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하 시기를 제가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저온 저장의 목적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표로 그려져 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습도 나와 있습니다. 습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80에서 95% 정도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습도는 꽃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지나친 저습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현상이 벌어지게 하거나 꽃이 건조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수온하고 수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수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물올림을 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올림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차가운 물에다 두셔야지 늘 따뜻한 물에 담궈 두시는 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보통 수돗물을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끓여서 식히신 물을 쓰시거나 아니면 증류수 같은 걸 사용하시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질을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훨씬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절하의 물올림 등이 나옵니다. 뭐 물속에서 자른다든지, 뭐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치는 것 같은 열탕 처리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책 105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의 억제라든지 에틸렌의 발생 억제라든지 작용 억제 그리고 저해제 이런 내용들도 166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번에 절하의 채화 시기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하를 과연 언제 자를 건지. 어떤 절하는 좀 빨리 잘라야 될 것 같고 어떤 절하는 좀 늦게 잘라야 될 것 같고 이런데요. 사실 이 표를 책 지금 108페이지 이 표가 상세하게 10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면 그 식물의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백합 같은 경우, 나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핀 상태로 운반을 하면
꽃이 쉽게 망가지게 되겠죠. 훼손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봉오리 상태에서 꽃의 화색만 보여지면 채화합니다. 왜? 충분히 계속해서 잘 피니까. 글로디올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디올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핀 상태로 운반하면 다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아래쪽 한두 개가 꽃이 화피의 색깔이 보이면 그때 채화를 하시면 위에까지 쭉 잘 핍니다. 글로디올러스는. 이런 경우는 채화 시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겠다라는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완전히 조그맣게 동그랗게 버튼처럼 생긴 봉오리 상태에서 채화를 하면 사실 피는 시기도 너무 어렵고 이 국화가 피기 전에 시들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국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핀 상태에서 개화가 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타입하고 스프레이 타입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화가 된 상태에서 채화하게 됩니다. 이건 다알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 이 꽃은 맞아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정도 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꽃이 운반을 할 때 어떻게 되고 이 꽃은 잘 피나 잘 피지 않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채화 시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전처리, 절화를 농장 상태에서 수확한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화의 전체 수명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전처리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절화의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전처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냉이라는 거는 절화를 잘라서 이제 수확한 후에 급격하게 저온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뭐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여러분들 뭐 생선 같은 거 집에 사와서 급냉하시죠. 오랫동안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냉동칸에 집어넣어서 급냉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절화도 빠른 시간 내에 저온으로 떨어뜨려주면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책에 보시면 뭐 강제 통풍 방식이라든지 뭐 차압 통풍 방식이라든지 예냉의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뭐 STS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쭉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면 그 절화의 품질 관리라든지 절화의 생리라든지 이런 장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절화의 생리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